Tips in Search of Self. 자아를 찾은 아이. Tips.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기계 문명에 지배된 세대의 커다란 문제점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 변화를 연구함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잘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아동의 정신적 구조 및 행동 변화를 연구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책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심리적인 성장이나 학교에서의 적응, 복잡한 기술 습득이 단순한 반응의 양식을 반복하거나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어린이를 치료하는 동시에 그 아이의 부모까지 정신위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를 치료하려면 먼저 그 아이의 부모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후에라야 가능하다는 제래의 사고방식에 반대되는 새로운 의견이다. 추천하는 말, 환희의 기쁨. 이 책은 심한 정신 이상 상태의 소년이 어떻게 하여 굳세고 건강한 인간이 되었는가를 밝힌 내용이다. 이 책의 내용이 시작될 때 딥스는 유아 학교에 2년을 다닌 후였다. 처음에 딥스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가끔 아침 내내 딥스는 꼼짝도 않고 말없이 앉아있거나 다른 어린이들이나 선생을 잊고 교실 바닥을 기어다녔다. 때로는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선생님들, 학교의 심리학자들, 소아과 의사들은 딥스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다. 정신적 전응아인가? 또는 마음속 깊은 정신병 때문인가? 또는 태어날 때 뇌가 손상되었는가?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책은 불쌍한 정신 이상 상태의 소년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요구했는가 독자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엑슬린 박사의 신비하고 뛰어난 임상적인 치료의 결과로 마침내 딥스는 총명하고 능력 있는 인간, 진정한 우등생이 되었다. 엑슬린 박사는 이미 어린이 놀이 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업적으로 심리학계에 널리 알려진 분이다. 놀이 치료의 저서가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딥스는 일반 독자에게 아주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정신적 발달에 관심을 가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어린이의 정상적, 비정상적인 정신생활을 연구하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꼭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이는 처음에는 상당히 비정상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하지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출나게 다른 행동 형태를 보여주는 문제아들을 연구함으로 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의 정신 발달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나 프린스의 업적이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심리학은 역사적으로 하나하나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현대에 와서 복잡하고 기계 문명에 지배된 세대의 커다란 문제점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 변화를 연구함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잘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아동의 정신적 구조 및 행동 변화를 연구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책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심리적인 성장이나 학교에서의 적응, 복잡한 기술 습득이 단순한 반응의 양식을 반복하거나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어린이를 치료하는 동시에 그 아이의 부모까지 정신위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를 치료하려면 먼저 그 아이의 부모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후에라야 가능하다는 제래의 사고방식에 반대되는 새로운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꼭 읽어야 할 좋은 책이다.
나에게는 내가 즐겨 읽는 1급 탐정 소설만큼 재미있었다. 레오나드 카미카엘, 워싱턴에서. 1. 알 수 없는 아이. 어린이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늘 그렇듯이 떠들면서 자기 코트와 모자를 찾아들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딥스는 교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팔로 자기 가슴을 꽉 움켜잡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면 늘 그렇게 행동했다. 제인과 헤다 선생님은 딥스를 쳐다보았다. 다른 아이들이 마중은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갔을 때 선생님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벽 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딥스를 쳐다보았다. 제인 선생님은 말했다. 딥스, 내 차례야. 그러고 나서 교실을 나가버렸다. 자, 딥스야,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점심을 먹어야지. 헤다 선생님이 차분히 얘기하였다. 하지만 딥스는 꼼짝도 안 했다. 그 아이의 반항은 매우 끈질기고 무서운 것이었다. 헤다 선생님은 다시 딥스의 코트를 들고 가서 천천히 말했다. 내가 코트 입는 것을 도와줄게. 딥스는 벽에다 몸을 잔뜩 기대고 머리를 두 팔 속에 쿡 쳐박고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딥스야, 어서 입어야지. 곧 엄마가 데리러 오실 텐데. 딥스의 어머니는 항상 늦게 오곤 하였다. 아마도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이미 모자와 코트를 입혀 놓았기 때문에 실랑 일을 하지 않고도 딥스를 조용히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헤다 선생님은 그의 곁에 앉아서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딥스야, 이리 와.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니? 딥스는 작은 야수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할퀴고 물어뜯으려고 덤벼들면서 날카롭게 외쳤다.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난 집에 안 가. 나도 알아.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점심을 먹어야지. 넌 내가 무럭무럭 자라서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헤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자 딥스는 선생님이 코트를 입혀주고 단추를 채우도록 가만히 서 있었다. 내일 또 만나자. 헤다 선생님이 딥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딥스의 어머니가 딥스를 데리러 왔을 때 딥스는 일그러진 얼굴로 묵묵히 어머니를 따라갔다. 어떤 때에는 이런 싸움이 계속되어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러 왔을 때에도 그 싸움은 계속되었고 그럴 때에는 딥스의 어머니는 운전수를 들여보내서 딥스를 데려오게 하곤 하였다. 운전수는 키가 매우 컸으며 힘도 세게 생겼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쑥 들어와서는 딥스를 옆구리에 끼고 자동차 있는 쪽으로 사라지곤 하였다. 때때로 딥스는 차 안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운전수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축 늘어져 얼굴을 단단히 굳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운전수는 결코 딥스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딥스가 저항을 하든지 고분고분 따라오든지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였다. 딥스가 이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도 2년이나 되었다. 선생님들은 그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딥스는 아무도 만지거나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결심한 아이 같았다. 적어도 헤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고 그에게 학교에서의 생활에 약간의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딥스가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아침에 자기 의자에 앉으며 온종일 꼼짝도 않고 벙어리처럼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그가 몇 주일이 지나서야 의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방을 기어다니며 물건들을 보는 것 같았다. 만일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쳐다보면 마루에 있는 공을 움켜잡고 엎드려서 움직일 줄을 몰랐고 결코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적이 없었다. 딥스는 하루도 결석하는 날이 없었다. 매일 아침 그의 어머니가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하는데
어떤 때에는 그의 어머니가 일그러진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데리고 들어오며 어떤 때에는 운전수가 데리고 와서 현관 앞에 털썩 내려놓고 가는 때도 있었다. 그는 학교 문을 들어설 때는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일이 없었다. 그 아이는 문 안에 들어서면 숨을 몰아쉬면서 다른 사람이 교실 안으로 인도해 줄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곤 하였다. 그가 코트를 입었을 때에도 그것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선생님 중 한 분이 딥스에게 다가가 그를 반기며 그의 코트를 벗겨주고 나면 그제서야 딥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다른 아이들은 그룹 활동이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딥스는 교실 구석을 기어다니지 않으면 책상 밑이나 피아노 뒤에 숨어서 몇 시간씩 책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선생님들도 딥스의 행동이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꼬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고르지 못했다. 어떤 때는 아주 정신장애아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조용하고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 지능이 꽤 높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곤 했기 때문이었다. 자기 혼자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면 그 아이는 달팽이가 껍질 속으로 기어들어가듯이 재빨리 몸을 움츠리고 다시 멍청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 구석구석을 기어다니거나 책상 밑에 숨거나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보내며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하려고 하면 마루 위에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딥스는 외로운 아이였다. 이 세상은 그에게 춥고 불친절한 것처럼 느껴짐에 틀림이 없었다.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거나 또는 누구든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시키면 딥스는 불끈 화를 내곤 하였다.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이런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정스럽게 그룹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할 때를 빼놓고는 강요하는 법이 없었다. 선생님들은 딥스에게 흥미있을 만한 책, 장난감, 그림 맞추기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하곤 하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누가 직접 주는 것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런 놀이 도구들은 딥스 근처의 책상 위나 마루에 놓아두면 나중에 그것을 집어서 조심스레 훑어보곤 하였다. 그러나 딥스는 책을 거절한 적은 없었다. 그는 해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인쇄된 책을 마치 읽을 줄 아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곤 하였다. 딥스가 마룻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꼼짝하지 않고 있는 동안 가끔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딥스는 결코 한눈을 팔거나 다른 곳에 흥미를 갖는 것도 아니었다. 제인 선생님은 종종 딥스와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제인 선생님은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석의 원리에 대해서 또는 재미있게 생긴 돌을 놓고 이야기하며 설명하기도 하였다. 무엇이든지 딥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으면 꼭 딥스 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리 흥미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도 반응을 볼 수 없었다. 선생님도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꼭 바보처럼 느껴지기는 했어도 딥스가 자기를 향해 누워있는 것을 보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리고 딥스에게 시간을 내준다고 해서 또 딥스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제인 선생님은 그리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선생님들은 딥스의 일로 해서 당황하고 있었다. 학교의 담당 심리학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를 관찰도 해보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에게 심리적인 테스트를 하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의 담당 소아과 의사도 그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가까이 해보려고 했지만 절망적인 심정으로 손을 떼고 말았다. 딥스는 하얀 옷을 입은 의사들을 보면 질겁을 하였으며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였다. 딥스는 벽에 등을 바짝 댄 채 서서 손을 쳐들어 할킬 준비를 단단히 하고 누구든지 오면 싸울 준비를 하였다. 딥스는 좀 이상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좀처럼 알 수가 없어요. 정신박약아인지, 정신적인 타격을 받은 아이인지, 뇌가 손상되었는지 말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 녀석과 가까이 친해져야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의 담당했던 의사가 말한 적이 있었다. 이 학교는 본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특수학교가 아니다. 이 학교는 3살부터 7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매우 훌륭하고 오래된 사립 유아학교로서 서부의 시내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전통적으로 명석하고 사교성이 높은 아이들만 받는 곳으로 부모들에게 알려진 곳이다. 딥스의 어머니는 딥스를 입학시키려고 가진 애를 썼다. 딥스의 대고모가 이 학교에 꽤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었던 관계로 결국에는 그 학교의 재단 이사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여 교장에게 딥스를 입학시키게 만들었다. 이런 압력으로 인해 딥스는 이 유아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선생님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딥스의 어머니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의를 했으나 그의 어머니는 그 애에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비록 딥스가 약간의 진전을 보이긴 했지만 선생님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리고 딥스를 이러한 상태에 두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의 희망은 오로지 딥스가 자기 껍질을 벗어버렸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매일같이 딥스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다만 그 아이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곤 하였다. 하여튼 5살밖에 안 된 딥스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면서도 모든 것을 속에 숨겨두고 있는 것일까? 책을 볼 때면 정말로 열심히 탐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선생님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며 혹 책을 읽을 줄 안다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숨기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생각을 하는 아이가 어떻게 정신박약아가 될 수 있을까? 딥스의 행동은 정신박약아의 행동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딥스는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일까? 때때로 딥스의 세계는 상처투성이의 끔찍한 불행만이 잠재 있는 세계같이 보였다. 딥스의 아버지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훌륭한 과학자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스의 아버지가 꽤 명석하다고들 하지만 그 학교에서 딥스의 아버지를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딥스에게는 도로시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다. 딥스의 어머니는 항상 도로시를 매우 영리한 아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도로시는 아직 이 학교에 다니고 있진 않았지만 헤다 선생님이 센트럴 공원에서 딥스의 어머니와 산보를 하고 있는 그녀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딥스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헤다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토록 영리하다는 도로시가 아주 버릇없는 계집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로부터 헤다 선생님은 딥스에게 동정심을 갖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으며 딥스의 어머니가 도로시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헤다 선생님은 딥스를 믿었으며 언젠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딥스가 공포와 분노로 꽉 찬 감옥과 같은 자기 세계에서 뛰쳐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딥스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한다고 결정을 내렸으나 몇몇 아이의 부모들은 특히 딥스에게 할퀴었거나 맞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딥스가 학교에 나오는 것에 대해 불평을 했다. 딥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회합에 내가 처음 초청을 받은 것은 바로 이 학교에서 딥스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별 심의회를 가진 때였다. 나는 아동상담소에서 일하는 임상정신치료가였고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전문 직업이었다. 내가 딥스에 대해서 들은 것은 이 회의에서가 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서술된 것들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교 심리학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을 종합한 것이다. 그분들은 내가 딥스와 딥스의 어머니를 만나봐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했으며 내 의견을 들은 후에 학교에서는 딥스의 제명 처분이나 퇴학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회의는 유아학교에서 있었다. 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딥스의 행동 및 성격이 그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